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이제 지난 4강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오늘부터 제 2부에 들어갑니다. 권력의 새로운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권력의 새로운 이해 2부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1부에서는 우리가 왜 권력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공부를 했다면 2부는 실제로 권력이 뭔지를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5강 권력 개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권력과 현대적인 권력을 비교하고 또 동양 사회에서의 권력의 의미도 살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8강부터 14강까지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하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권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권력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 개념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변화를 해왔거든요.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권력 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권력 개념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 우선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근대 이전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전 근대 사회에서는 권력을 왕이나 신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왔어요. 특히 중세시대 때는 이제 권력하면 신권, 신의 권력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왕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중세의 신권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근대적인 권력 개념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돼요. 누굴까요? 네, 토마스 홉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권력론은 절대적 주권론, 절대적 군주론, 또 강제적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홉스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자연 상태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절대 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권력은 주로 물리적인 강제력과 공포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군주는 전쟁과 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힘을 가져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홉스의 권력 개념은 일방적인 지배의 권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권력이죠. 그 권력은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이고요. 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의 나름대로 의미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권력의 원천이 신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권력의 원천이 국민의 동의에 힘입은 군주에게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권력에 대한 개념이 인간 중심으로 변해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의 권력 개념은 물리적인 강제력, 일방적인 지배, 군주제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신권으로부터 군주권으로의 전환을 이론적으로 이끈 사람이다. 근데 군주는 신의 대리자로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또 국민은 거기에 봉사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근대적 권력 개념을 살펴보려면 대표적인 사상가인 존 로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로크의 핵심적인 개념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계약의 문제로, 사회 계약의 문제로, 또 시민의 동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근대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내용을 법으로 담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주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크는 홉스하고는 다르게 인간의 자연 상태가 완전히 무질서가 아니라 자연에는 자연의 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데 그 정부의 그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그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히 근대성이 강하죠? 따라서 정부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절대 군주가 아닌 법에 의한 입헌적인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그 계약을 법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통해서 규제되는 제도적 권력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시민들은 저항권을 가져서 그 정부를 파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흡수식의 강제력보다는 법적인 정당성, 그 발생 과정에서의 정당성, 그리고 법적인 제한 속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로크의 권력에 대한 인식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나온다. 즉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서 정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정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통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민은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크의 근대적 권력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력 개념은 사회 구조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권력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관계가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막스라고 볼 수가 있죠. 막스의 권력 개념은 계급에 기반한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권력이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홉스라든가 로크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자, 권력을 준 사람, 권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으로 권력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스에 이르러서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관점. 즉 사회 구조적인 관점과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권력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권력을 단순히 정치적 지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토대에서 비롯된 계급 지배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봤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은 부를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국가는 중립적 기관이 아니라 그런 지배계급, 소위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종교라든지 문화, 미디어 등을 통해서 피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억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권력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르크스는 경제적 구조의 변화 없이는 권력의 본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막스에 있어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와 이념, 이데올로기의 측면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특히 그 막스는 경제적인 구조, 경제 구조가 계급적인 관계를 낳고 그 계급적인 관계에 의해서 국가 권력,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통제되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다. 이렇게 봄으로써 권력을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소유와 계급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전의 권력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다 더 이제 현대적 의미의 권력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현대적 의미의 권력의 대표적인 것은 분산적이고 관계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사상가는 미셸 푸코라고 볼 수가 있죠. 미셸 푸코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권력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코는 전통적인 권력이 군주나 국가에 의해서 행사된다는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가 행사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관계적인 힘이다라고 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코는 근대 사회에서는 규율 권력, 디스플리너리 파워를 강조하게 되는데 뭐냐면 규율을 통해 가지고 권력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감옥이라든가 학교라든지 병원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윗옷을 벗으세요 하면 벗잖아요. 그죠? 이것은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교과서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일종의 규율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정해놓은 룰을 통해서 권력이 형성되는 것, 권력이 주입되는 것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죠. 또한 푸코는 생체 권력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는데요. 현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 보건이라든가 인구정책이라든가 뭐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가 국민들을 숫자로 내지는 번호, 질서, 일정한 질서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푸코는 담론 권력이라고 하는 디스커시브 파워라고 하는 담론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담론, 그 시대의 언어라든지 학문이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고 그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서 개인들의 사고가 형성되도록 영향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권력은 형성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율 권력이라든가 생체 권력이라든가 담론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조금 개념이 잘 안 잡히시죠? 나중에 푸코에 관해서는 상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푸코가 얘기하는 분산적이고 관계적인 권력을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한 인간이나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다양한 제도, 학교, 감옥, 또 병원, 기타 등등 다양한 기구와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룰을 배우고 인구 등을 통제받게 되고 또 담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을 습득하게 되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오히려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권력이 형성된다. 그래서 지식이나 담론을 통해서 담론의 내용이 개인들에게 내면화하면서 권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권력은 사회에 편재하고 분산되어 있고 개인들은 훈육과 감시를 통해서 스스로 권력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1세기형 권력으로서 네트워크 권력과 시민 권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권력을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은 마누엘 카스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카스텔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권력은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봤어요. 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되는 권력인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권력이 더 이상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거는 푸코하고 유사한 면이 있죠. 근데 그 폭과 범위가 훨씬 더 전면화돼 있는 거죠. 전 사회가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글로벌 미디어, SNS, 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핵심 권력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주체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정보가 그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범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시민사회와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서 개인이 기존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래서 현대의 권력은 군주나 국가의 독점에서 벗어나서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되는 형태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트워크 권력과 시민 권력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네트워크가 기반인 이제 사회가 됐잖아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면서 그 흐름 속에서 정보 권력이 형성되는 거죠. 따라서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나 정부가 일방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편재한 것이고 정보와 네트워크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힘이 발생할 수 있는 대단히 동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력의 변화를 몇 단계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전 근대에는 군주의 일방적인 강제 권력으로서 권력을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홉스를 얘기했죠. 근대에 이르러서는 법과 계약에 기반한 합리적인 권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크의 권력 이론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근대 후기 현대에 접어들면서는 인간에 집중한 권력 개념으로부터 계급적이고 경제적인 권력 같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권력을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 분산적인 권력에 대해서 푸코가 얘기했고, 21세기에는 네트워크와 정보 중심의 권력이 전면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권력의 주체가 되는 시대로 전환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지배의 개념으로부터 분산적이고 관계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힘으로 변화해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권력의 새로운 이해 첫 번째 시간으로 권력 개념이 어떻게 대체로 변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